그럼 코인도 해보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인은 일부 당연히 갖고 있고 네, 뭐 누구나 그렇듯이 갖고 있고 사실 주요 자산운용사 막 대표들 펀드 매니저들도 다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도권에서는 그런 거를 포트폴리오로 절대 편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과거에 이미 ETF가 비트코인 선물 ETF로 존재를 했었어요, 시장에. 네, 미국에도 이제 BT, 비토라는 상품으로 선물 ETF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승인이 난 거는 이제 현물 ETF들. 네, 한마디로 진짜 우리가 뭐 업비트나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묶어서 ETF화로 출시를 하는 이제 두 개의 성향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제 선물 ETF들이 출시했을 때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세는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게 선물은 매도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BT, 비토라는 상품이 각각 매수, 매도용 상품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양방향 거래가 되면은 시장에서 상승 효과만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더 많이 하는 타입이고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를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승인된 것들은 총 한 11개 정도가 이제 현물 ETF로 승인됐거든요. 네, 현물 ETF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쨌든 현물을 보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매수 위주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의 이제 증권 자금들이 코인을 매수하는 쪽으로 포지셔닝을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수급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ETF를 네. 우리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거래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다 거래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그 미국 주식과 ETF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제가 네. 갑작스레 코인에 대해서 네, 여쭤보게 사실 이게 됐는데 제일 핫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단적으로 네. 여쭤보자면 네. 이 미국 주식 또는 미국 주식 ETF에 네.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되나요? 일단은 국내장 같은 경우에 지난 그냥 1년 레코드를 보자면 11.74 정도 %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거 대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게 상승세를 보였어요. 국내 증시보다도 더 높은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고위험 자산으로 가서 아예 막 코인이랑 비교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당연히 어떤 수익률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를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장기적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려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보다도 가치가 높은 부분이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책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자본의 축적이 어디로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자본이 쌓여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여기에 돈을 계속 쌓아주고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밸류에이션을 할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본들이 쌓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우리나라처럼 어떤 시가총액을 형성하지 못해요. 투자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시에 많이 쌓여주는 비중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이제 퍼센티지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증시에 사실상 자산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1.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자산군에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16% 정도가 됩니다. 거의 10배가량의 자산들이 그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증시 자산의 어떤 축적이 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 네. 주식 할 수 있을까요? 웃기는 얘기인데 증권사에 이제 직원들이 입사를 하잖아요. 이제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팀이 존재를 할 거고 거기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분들도 많은데 국내파 출신도 있어요. 국내파 출신은 그거 어떻게 할까요? 국내파 출신은 그냥 이제 여담이지만 파파고를 돌립니다. 파파고를 돌려요. 네, 파파고를 돌려서 이 어떤 대화나 모든 이제 해외 IB들과의 소통을 진행을 합니다. 요즘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심지어 뭐 이미지 인식도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그쵸. 이미지 인식이 돼요. 그거를 씁니다. 나만 파파고 쓰는 게 아니었구나. 네. 국내 주식은 우리가 알잖아요. 삼성전자 어떤 회사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쵸. 뭔가 생활 속에서 제품들 네. 만나볼 수도 있고.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왠지 멀게 느껴지는데 직장인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공부하기에도 또는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이제 직장인 분들이 가장 이제 미국 증시 멀게 느껴지는 핵심 이유가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부분도 첫째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무제표나 정보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특히 봤을 때 자, 개별 주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혹은 이제 아예 인덱스 기준으로 거시경제인 ETF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후자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명확하게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에 대한 레포트 같은 것들을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공개하는 편이에요. 네. HTS 안에서도 공개를 하는 증권사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뭐 갔을 때는 뭐 FN 가이드나 이런 플랫폼들이 이 증권사 레포트들을 사실상 돈만 주면 얼마든 개인한테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은 기관들은 거의 웬만하면 개인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레포트를 보려면 기관들끼리도 사실 이 레포트를 되게 고액으로 구독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관계된 IB들을 통해서 레포트들을 전달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개별 주식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오히려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다 보니까 모든 로우 데이터들을 다 그냥 국가에서 공시해버리고 특정 시간 몇 시에 지표 발표도 전부 다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개별 주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이 국가보다는 더 로컬한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건 분명 기정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그 지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표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네. 좀 눈여겨봐야 하는 지표가 있다면 네. 한 탑 3 정도 꼽아주실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금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고용지수라는 지표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물가지수, 뭐 그 중에서도 꼽자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이고요. 이게 세 개인데 이유를 간단히 얘기 드리면 금리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금리는 그냥 이제 예금 상품을 보다 보니까 혹은 대출을 보다 보니까 그냥 접하는 요소로 생각하시는데 모든 경제 구조의 가장 근간되는 게 결국 금리입니다. 모든 상품들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결국은 금리를 빼놓고선 설명을 측정을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투자자산, 채권, 뭐 어느 사이드에 있는 자산들이 다 모든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모든 경제 성장과 어떤 인플레이션 어떤 것을 설명하든 근간은 금리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농업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해지느냐. 비농업고용지수는 유일하게 기업들의 업황을 미리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다라면은 이미 이제 고용이나 어떤 부분들을 미리 이제 공지를 올려가지고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중에 미리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장 주식의 어떤 현황들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물가지수는 최근에 금리 결정을 할 때 모든 기준을 다 물가지표를 보면서 측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으로는 물가지수가 금리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챗 GPT를 이용해서 네.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도 있을까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기관들이 출시한 자료들은 챗GPT를 통해서는 당연히 얻을 수가 없고요. 왜냐면 그건 구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네. 아예 올려놔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한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자면 이 재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올해 얼마 정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검색을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챗GPT가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가 실시간이 아닌 버전이 존재하고 실시간인 버전이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시간인 버전은 아마 최신 데이터가 잘 업데이트가 돼 있을 텐데 아닌 버전 이용하시면은 전혀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볼까요? 어디서 나온 출처가 뭐인 자료를 찾아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에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걸 AI를 오픈 소스로 윈도우에서 탑재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현행의 데이터들을 검색해가지고 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최근 재무제표 현황이 성장세인지 아닌지 몇 %의 성장률을 보이는지 알려줘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친구들이 출력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AI의 현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AI가 어떤 특징인지 좀 보시고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해볼만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일일이 다 검색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구글링이라는 걸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한번 올라갔던 이유가 분명히 그 애주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존재를 하지만 이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윈도우 내부에서 어떤 구글을 대체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이 코인이 이렇게 핫해지기 전에 네네.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또 엄청 핫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주식을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찾는다는 것 자체는 얼마든 다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기존의 대기업군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은 그래도 많은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열려 있는 편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테슬라나 엔비디아한테 있어서 어떤 특이점이 일반 주식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를 해요. 다 미래 10년 가치를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이 몰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라는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어떤 특이점 포인트였고,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에도 AI 시장에 있어서 분명히 특이점이 있는 포인트였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AMD나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놓고 있긴 했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는 방식이랑 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장 주식을 보고선 재무제표 보고 가치주 보고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이제 미래 10년 혹은 20년 그 이상의 가치를 봤을 때 이 시장을 점유해 나갈 것이냐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10년 이후에 이 사회에 대한 것들을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AI에 대한 시장은 많은 이제 구루들이나 뭐 경제학자들이나 다 도래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시장을 확보하긴 했지만 분명히 시장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투자에 있어서의 장기적 업황상으로 같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투자해 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내려고 할 때 이 업종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업종들을 섹터를 찾아야 된다는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래도 분명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디에이징이라던가 이런 특정 테마들에 대해서 시장이 10년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분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역추적을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해당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역추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냥 제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 것 같고 네.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된 네.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 그래서 네. 이런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있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는 것도 네. 역추적의 밑바탕을 그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딱 정확히 그 방식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사업가들 있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몇몇 사업가들이 제프 베조스나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데, 자, 그럼 그분들은 그냥 사업가는 사업가, 투자자는 투자자 나눌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부자가 됐던 루트는 분명히 자기의 자산 가치가 저 밑에 장외 주식에서 그냥 정말 재무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그 상태에서부터 거의 몇만 %, 몇십만 %의 수익률을 거둬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투자자예요. 이분들도 자기가 이제 동시에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자산의 증식 방식은 투자자로서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미래 10년에 이 종목, 이 사업체가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종목들에 올라타는 개념이니까 오히려 그분들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뭔가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짜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리는 대로 미래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대가들도, 그러니까 기업가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이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을 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기업 중에 어떤 걸 믿어야 할지는 결국에는 또 나는 이런 미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단순한 생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단순한 생각이 고도화되고 어떻게 보면 예측 능력이 뛰어나지고 정확한 미래와 가까워질수록 수익률이나 모든 것들은 다 동반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는 게 또 중요할 수 있겠네요. ETF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ETF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ETF는 어쨌든 펀드 형태로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한 거고, 뒤에서 이 기초 자산, 즉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다라고 했으면은 코스피 200개 종목에 대한 비중이 있거든요. 그 비중대로 이제 분산 투자를 배분하는 식입니다. 고객 자산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산을 가지고 이거대로 그냥 그대로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분산 투자의 효과를 첫 번째로 거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주요 인덱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상위권 그런 기업들의 묶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경제 성장성에도 동시에 투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분산 투자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기업의 성장 속도를 같이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특징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을 그냥 찍어가지고 한 종목 거래하고 막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하루의 등락폭이 큰 그 느낌과는 상이한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산을 불려가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금 금리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역전하고 더 추가적인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ETF도 상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돈을 넣는 게 제일 빠른 공부 방식이더라고요. 그쵸. 다달이 제가 10만 원 정도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골드의 상승률을 가지고선 이제 각국의 인덱스를 비교를 하면요. 재밌는 게 이 골드의 수익률을 최근 기준으로 초월하는 게 일본이랑 미국 S&P, 나스닥 정도밖에 없어요. 중국 증시는 아예 이제 그거보다 훨씬 하회하고 있고, 한국 증시도 죄송하지만 골드 수익률보다 하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 즉 물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즉 자본의 축적이 발생하는 종목군으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옳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물론 이렇게 대형 인덱스로 갔을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중에서도 ETF들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특정 섹터만 투자하는 ETF들도 있어요. 근데 특정 섹터들을 잘 셀렉하시다 보면 그걸 초월하는 섹터들이 또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을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뭔가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와 감도가 다른 게 세금이거든요. 그쵸. 미국 주식은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양도소득세랑 배당소득세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다가 판 시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한 시점 기준으로 그 소득이 250만 원을 넘었을 때에 대해서 넘은 분에 대해서 22% 부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도 15% 존재하는데, 이건 이제 국내에서도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사실 뭐 해외라고 해서 특별히 막 발생한다라는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특이점은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TF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나스닥이나 뭐 S&P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국내에도 이제 코덱스나 뭐 이런 삼성자산운용이나 몇 가지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 상품들을 거래를 하시면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품들로 거래하시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해외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비중은 해외밖에 없는 특정 상품군들이 또 있거든요. 그 나라의 자산운용사들이 거기만 출시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 거래할 때만 투자를 하시면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이나 S&P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제 뭐 반도체 종목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칩셋이나 엔비디아나 AMD가 포함된 상품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섹터들을 또 묶어가지고 국내에서도 출시하는 상품들이 몇 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은 뭐 환전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은 세금 절세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밸런스 게임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어젯밤에 떡상한 주식에 오늘 올라타기, 그리고 연관 있어 보이는 다른 주식 사기.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떡상을 했다라는 거가 좀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어제 처음 떡상한 경우들이 존재를 하고 떡상을 몇 연타를 하면서 한 친구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저희가 보는 거는 장외 가격을 봅니다. 이제 뭐 야후 파이낸스나 이런 거 가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외 가격을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상승한 이유가 명확한 종목들은 장외에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장 끝나고선 머리를 식히고 논리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시점에서 추가적인 뭔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면 이 친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들을 그때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파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그럼 이제 적정 주가들을 주요 해외 기관들이 그런 종목들은 얘기를 해놓습니다. 이 친구의 적정 주가나 뭔가 EPS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막 해놔요. 그럼 그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 친구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 날장에 스타트할 때 투입을 하실 수가 있죠. 생각보다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 내 목표 주가만큼을 더 먹어 들어가는 그런 게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아무것도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유도 없고 뭐 장외에서도 뭐 그렇게 시원찮은 모습이 보여진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다음날 들어가시면 피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산다면 네. 여전히 천슬라 외치는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떠오른 게 또 엔비디아인데 그 둘 중에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둘 중에 따지면 무조건 엔비디아입니다. 네. 왜냐면은 테슬라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 버프가 너무 좀 심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뭐 경영자 버프라는 거는 어떤 주가에 수급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미 전기차 업종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에서도 너무나 많은 전기차들이 출시되어 있고 벤츠에서도 많이 출시되고 있고 이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점을 할 수 있을 건가? 라고 봤을 때 절대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중국 전기차들도 많고 근데 왜 이 독과점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최상위급 부자들을 좀 한번 역추적해서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뭐 AV벤치가 될 수도 있고 그 기업들을 보게 됐을 때 이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는가? 라고 보게 되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대체하는 OS 정확하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물론 애플이 일부 상당량 점유하고 있지만 사실 애플은 이제 또 모바일에서 점유율을 그만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아무튼 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만 상위로 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테슬라는 이게 전망되지가 않는 기업 중 하나인데 최상위층에 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미래 전망상으로는 좀 안 좋게 보는 편이고요.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새로운 반도체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 친구들의 점유율을 좀 뺏어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기존에 만들어왔던 수많은 포지셔닝과 앞으로의 어떤 성장세에서 경쟁자들의 개수를 보자라면은 뭐 독점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과점은 할 수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장세에 있어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당장 엔비디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요즘 너무 탄력적이기 때문에 한번 좀 조정 구간을 맞아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인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좀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어떤 증시의 장기 상승세를 맞출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경제 이슈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임박해 있는 건 QT의 완전 종료. 이게 뭐냐면 양적 완화 축소의 완전 종료 시점인데 그게 이제 4월 정도 이후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그 현황을 이제 멈추고 유동성이 좀 증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 타이밍을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실질적 금리 인하 시점인데 실질적 금리 인하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그 이후에 예금 자산들이 예금을 어느 정도 일부 해지하고 다시 증시 시장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좀 노리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더라도 단기적인 손실을 좀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명확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도 괜찮다. 기다려. 엔비디아 기다려. 오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 주식과 ETF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쓴 책을 내셨잖아요.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프 게임이라고 제목을 지었고 그래프 게임이 사실 이게 도박이에요. 도박의 일종인데 내가 매수한 시점 대비해서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 할수록 배율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인데 모든 투자 시장의 본질은 사실 그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유입, 자산의 유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증시를 판단할 때 우리나라 이제 특히 경제학자들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증시를 얘기할 때 이제 그냥 코리안 디스카운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치 저평가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느낌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즉 이제 뭐 강남 3구처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자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인데 단순히 가격이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디스카운트다, 저평가다, 매수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투자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축적이 일어나서 배수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즉 외부 자산이 계속해서 쌓여주는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미국 증시와 미국 ETF가 왜 한국 증시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거둘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ETF들이 또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표로 정리해놔서 우리가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어떤 비용들, 뭐 심지어는 뭐 환율 비용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컨트롤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국내 주식의 수익률에 굉장히 불만족이 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대안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브리니가 어디에 물어보기는 부끄럽지만 네. 알고 싶었던 내용이 네. 꼭 담겨 있는 책인데요. 네. 요거 대표님께서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5권 네.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댓글로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것도 좋고요.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 알려주시면 제가 대표님과 논의를 해서 5분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책도 네. 많이 팔리시고 회사도 무럭무럭 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